텅 빈 장례식장에서 홀로 놓인 관을 본 순간 김민주는 숨이 멎었습니다. 하얀 국화꽃만이 쓸쓸하게 놓인 빈소. 조문객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노인은 주름 깊은 얼굴로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를 기억해 줄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듯 했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관 앞으로 다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울 성북구청 복지과 소속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담당하는 7년차 공무원인 그에게도 이렇게 아무도 찾지 않는 장례식은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가슴 한쪽이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박철수, 1946년생, 향년 78세. 민주는 영정사진을 물끄미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이분은 평생 어떻게 사신 걸까요? 78년을 살았는데 마지막을 함께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게 대체. 민준의 목소리는 텅 빈 장례식장에 메아리 쳤습니다. 대답해줄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2024년 11월 어느 월요일 아침, 서울 성북구청 복지과 사무실은 오전부터 복잡했습니다. 전화벨 소리, 민원인들의 목소리, 서류 넘기는 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책상 앞에 앉아 모니터를 응시하며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김 주사님, 이번 주 무연고 건 또 들어왔어요. 옆자리 후배가 서류 뭉치를 던지듯 건네며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는 기계적으로 대답하며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표지에는 무연고 사망자 처리 의뢰라는 도장이 선명했습니다. 민주는 이 도장을 볼 때마다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습니다. 김민준, 37세, 미혼, 서울 성북구청 복지과에서 7년째 무연고 사망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7급 공무원입니다. 주로 혼자 사망한 노인들의 장례를 치러주고 유품을 정리하고 화장 후 납골당에 모시는 일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성실한 공무원이라고 불렀지만 그 누구도 그의 속은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12년 전 대학교 2학년 때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였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주말 나들이를 가던 길에 고속도로에서 트럭과 충돌했고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으로 가득 찼지만 민주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얀 국화꽃 냄새와 울먹이는 친척들의 목소리, 그리고 관 속에 누워 계신 부모님의 차가운 손만이 기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빚이 남았습니다.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진 빚 2천만 원. 민주는 대학을 졸업한 뒤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지만 월급의 절반은 빚을 갚는 데 써야 했습니다. 37세가 된 지금까지도 민주는 관악구 신림동 고시원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2평 남짓한 좁은 방, 창문도 제대로 열리지 않는 답답한 공간. 하지만 민준에게는 그곳이 전부였습니다. 민준아, 점심 먹으러 가자. 동료가 어깨를 툭 쳤습니다. 저는 도시락 싸왔어요. 또, 너 매일 도시락만 싸먹잖아. 가끔은 밖에서 먹어야지. 괜찮아요. 전 이게 편해요. 민주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은 돈을 아끼기 위해서였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하나에 4,000원. 밖에서 먹으면 8,000원. 하루 4,000원을 아끼면 한 달에 12만 원, 1년이면 144만 원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민주는 숫자로 생각하는 것이 편했습니다. 감정보다는 숫자가, 기억보다는 계산이 덜 아팠습니다. 민준이 너 요즘 얼굴 안 좋던데 괜찮아? 팀장이 지나가다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불면증 있으면 병원 가봐. 우리 과 일이 원래 힘들잖아. 네, 알겠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시간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에게 새로운 업무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김 주사, 이번 건 좀 급해. 성북동 쪽 반지하에서 무연고 노인 한 분 돌아가셨는데 발견이 늦어서 이미 3일이 지났어. 빨리 처리하고 화장해. 네, 알겠습니다. 민주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고인의 이름은 박철수, 1946년생, 향년 78세. 직업란에는 일용직 노동자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민주는 서류를 들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성북동 반지하 월세방. 민주는 좁은 계단을 내려가며 코를 찌르는 냄새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경찰과 119 구급대원들이 이미 현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공무원 오셨어요? 경찰이 민준을 보며 물었습니다. 네, 성북구청 복지과 김민준입니다. 여기 고인 신원 확인서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고자가 전혀 없어요. 집주인 말로는 3년 전부터 혼자 사셨대요. 네, 확인했습니다. 민주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반지하 방, 낡은 이불 한 채, 작은 냉장고 하나, 낡은 옷가지 몇 벌. 그게 전부였습니다. 민주는 유품을 정리하며 고인의 흔적을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사진 한 장, 편지 한 통 없었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으려는 듯 철저하게 비어있는 삶이었습니다. 이분은 정말 혼자 사셨구나. 민주는 중얼거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며 숨이 막혔습니다. 민주는 벽을 짚으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최근 들어 자주 이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 가슴 통증, 식은땀. 괜찮으세요? 경찰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환기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민주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이러다가 나도 이렇게 혼자 죽는 건 아닐까? 그날 저녁 민주는 결국 근처 내과를 찾았습니다. 진료실. 중년의 여의사가 청진기를 민준의 가슴에 대고 있었습니다. 숨 깊이 들이쉬세요. 네, 내쉬시고요. 여의사는 잠시 침묵하며 차트를 들여다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김민준 씨 심장에는 큰 이상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건 신체적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 문제입니다. 정신적이요? 네. 불면증, 공황 증상, 우울감. 이런 증상들이 오래 지속되면 결국 몸도 무너집니다. 혹시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요?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은 적이 있었던가요? 여의사는 민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 당신은 지금 과거의 상실에 갇혀 있어요. 그 상실을 인정하지도 애도하지도 않은 채 그냥 버티고만 계시죠. 하지만 그렇게는 못 갑니다. 이대로 가면 번아웃으로 쓰러질 수 있어요. 당신 몸은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제발 좀 쉬세요. 당신 자신을 돌보세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쉬다니. 어떻게 쉬어요? 빚도 있고 일도 밀려 있고 나는 쉴 수 없어요. 병원을 나오는 길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팀장이었습니다. 민준아, 너 요즘 업무 처리가 너무 늦어. 무연고 건들이 계속 쌓이고 있잖아. 이번 달 안에 다 처리 안 하면 인사고과에 반영될 거야.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박철수 씨 건 빨리 화장하고 납골당 보내. 예산 없으니까 간소하게 해.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하늘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민주는 텅 빈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박철수 씨, 당신도 이렇게 외로웠을까요? 마지막 순간에도 아무도 없이 혼자. 다음 날 아침 성북구청 복지과 사무실. 민주는 책상에 앉아 박철수 씨의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예약, 화장 일정, 납골당 배정. 기계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민준아. 옆자리에 박주임이 커피를 홀짝이며 말을 걸었습니다. 박주임은 민준보다 2년 선배로 같은 복지과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성격은 정반대였습니다. 승진과 인사고과에 민감하고 업무는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너 또 무연고건이야? 요즘 너 그거만 하는 것 같은데? 네, 맡은 업무니까요. 근데 있잖아. 그거 하면 승진 늦는다며? 우리 과장님도 그러시던데 무연고 업무는 실적이 안 쌓인대. 차라리 다른 복지 사업 담당하는 게 나아. 괜찮습니다. 저는 이 일이 맞는 것 같아요. 맞긴 뭐가 맞아. 너 매일 죽은 사람 보러 다니잖아. 그거 우울증 걸려. 나 같으면 절대 못해. 박주임은 피식 웃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가슴 한쪽이 답답했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 민주는 구석자리에 앉아 혼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과장과 팀장이 지나가며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주사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얼굴도 안 좋고 업무 처리도 느리고. 그러게. 무연고 업무 너무 오래 하면 사람이 우울해지나 봐. 좀 쉬게 하든가 아니면 다른 업무로 돌려야 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무연고 건이 너무 많이 밀려 있어서 당장은 못 빼죠. 일단 이번 달까지는 버티게 해야겠어요. 민주는 숟가락을 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문제 있는 직원이구나. 다들 그렇게 보는구나. 오후 민주는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박철수 씨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북구 소재 작은 장례식장. 3층 가장 구석진 곳에 마련된 빈소. 민주는 장례 지도사와 함께 간소한 장례 준비를 했습니다. 조문객이 아무도 없으시죠? 네, 연고자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에 바로 발인하고 화장하시는 걸로 할게요. 간소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는 빈소 앞에 서서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철수 씨는 주민등록증 사진을 확대한 것으로 영정을 만들었습니다. 흑백의 흐릿한 사진 속에서 박철수 씨는 무표정하게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박철수 씨, 당신은 어떤 삶을 사셨나요? 민주는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고시원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뭐하고 사는 걸까? 12년째 빚 갚고 죽은 사람들 장례나 치러주고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대출 상환일이 3일 남았습니다. 연체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주는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다시 박철수 씨의 반지하 방을 방문했습니다. 유품을 더 꼼꼼히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쓸쓸했습니다. 민주는 작은 옷장을 열어보았습니다. 낡은 작업복 몇 벌, 헌 운동화 2켤레, 구멍난 양말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분은 정말 아무것도 없이 사셨구나. 민주는 옷장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가방 하나가 있었습니다. 민주는 가방을 꺼내 열어보았습니다. 가방 속에는 몇 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수첩 한 권, 오래된 신문 스크랩 몇 장, 통장 한 권, 작은 십자가 목걸이 하나. 민주는 하나씩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신문 스크랩부터 펼쳤습니다. 1984년 3월 15일자 신문. 강남구 역삼동 건설 현장 붕괴 사고. 3명 사망, 1명 중상. 기사에는 사고 현장 사진과 함께 짧은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 3시경 강남구 역삼동 소재 영빌딩 건설 현장에서 5층 거푸집이 붕괴하며 작업 중이던 인부 4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이강민 35세, 박수호 29세, 김태준 32세 씨가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박철수 38세 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민주는 숨을 멈췄습니다. 박철수? 이 사람이 바로 그 박철수 씨였구나. 민주는 다른 스크랩들도 펼쳐보았습니다. 같은 사고에 대한 후속 기사들이었습니다. 유가족들 보상 요구, 건설사 책임 회피, 사망 인부 3명 모두 가장, 남겨진 가족들 막막. 민주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펼쳤습니다. 수첩 첫 페이지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살았다. 그들은 떠났다. 나는 갚아야 한다. 민주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날짜와 금액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984년 4월 이 씨 집 15만 원, 박 씨 집 12만 원, 김 씨 집 10만 원. 1984년 5월 이 씨 집 15만 원, 박 씨 집 15만 원, 김 씨 집 12만 원. 1984년 6월 이 씨 집 20만 원, 박 씨 집 18만 원, 김 씨 집 15만 원.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같은 형식의 기록이 계속되었습니다. 1984년부터 2024년까지 무려 40년간의 기록이었습니다. 민주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민주는 수첩 뒷부분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강민 유족 서울시 동대문구동 123-45, 박수호 유족 서울시 강서구동 67-89, 김태준 유족 서울시 송파구동 234-56. 민주는 휴대폰을 꺼내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모두 실제로 존재하는 주소였습니다. 이분이 40년 동안 이 가족들에게 돈을 보냈다는 건가? 민주는 통장을 펼쳤습니다. 국민은행 통장. 잔액은 13만 3천 원. 민주는 통장 거래 내역을 훑어보았습니다. 2024년 10월 출금 50만 원이, 2024년 10월 출금 40만 원 박, 2024년 10월 출금 30만 원 김, 2024년 10월 입금 152만 원 일용 근로소득. 매달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일용 근로소득으로 돈이 들어오면 그중 대부분을 세 사람에게 나눠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40년 동안 자기 돈을 거의 다 보냈다는 거잖아. 그 순간 아래층에서 누군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는 문을 열고 나가보았습니다. 누구세요? 계단 아래에서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동네 슈퍼 주인이었습니다. 아, 구청에서 나오신 분이시죠? 저 여기 슈퍼하는 사람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박철수 씨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슈퍼 주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분 참 안 됐어요. 3년 전부터 이 동네 사셨는데 정말 말이 없고 조용한 분이었어요. 가끔 저희 슈퍼에 오셔서 소주 한 병, 라면 한 봉지 사가시고 그게 전부였어요. 친한 사람은 없으셨나요? 없었어요. 항상 혼자셨죠. 새벽에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시고
건설 현장 일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나이에 슈퍼 주인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한 번은 제가 혼자 사시기 외롭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지켜야 할 사람들이요? 네.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그분 눈빛이 참 따뜻했어요. 민주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민주는 구청으로 돌아와 박철수 씨의 수첩과 통장을 책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이 사람은 40년 동안 사고로 죽은 동료들의 가족을 돌본 거잖아. 민주는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습니다. 매달 평균 120만 원씩 40년간. 대략 5억 7천만 원. 아니, 이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민주는 다시 계산했습니다. 1984년에 15만 원은 지금 가치로 약 50에서 60만 원. 매달 평균을 150만 원으로 잡고 다시 계산하면 대략 18억 원. 18억. 이 사람이 40년 동안 18억을 보냈다는 거야? 민주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박철수 씨는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40년간 18억을 보낼 수 있었을까요? 아,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생활비만 남기고 전부 다 보낸 거구나. 민주는 박철수 씨의 통장 잔액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13만 원. 평생을 일했지만 남은 건 13만 원 뿐이었습니다. 민주는 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팀장님, 박철수 씨 건인데요. 제가 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이상한 거? 네, 이분이 40년 동안 특정 가족들에게 돈을 계속 보낸 것 같습니다. 민주는 수첩과 통장을 보여주었습니다. 팀장은 잠시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무연고는 무연고잖아. 그냥 빨리 처리해. 하지만 이 가족들이 혹시 유족일 수도. 유족이면 연락이 왔겠지. 아무 연락도 없었잖아. 그리고 우리 일은 무연고 처리하는 거지. 가족 찾는 게 아니야. 알았지? 내일 발인 진행하고 끝내. 팀장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민주는 자리에 앉아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또박또박한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살았다. 그들은 떠났다. 나는 갚아야 한다. 민주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니야. 이분은 그냥 묻힐 뿐이 아니야. 누군가는 이분의 진실을 알아야 해. 민주는 결심했습니다. 팀장의 지시는 무시하고 직접 그 가족들을 찾아가 보기로. 그날 저녁 민주는 개인 시간을 쪼개 첫 번째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이강민 유족 서울시 동대문구. 낡은 다세대 주택. 민주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문이 열리며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북구청 복지과에서 나왔습니다. 혹시 이강민 씨의 유족분이신가요? 네. 제가 이강민의 아내였습니다만. 할머니의 얼굴에 긴장이 스쳤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남편은 4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네, 알고 있습니다. 혹시 박철수라는 분 아십니까? 박철수?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누구신데요? 1984년 건설 현장 사고 때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 그때 사고.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현장에서 돌아가셨어요. 3명이 그 자리에서 1명만 살았다고 들었는데. 네, 그 1명이 박철수 씨입니다. 그분이 지금 어떻게 되셨는데요?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결과
박철수 씨가 40년 동안 어르신 댁에 매달 돈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주는 수첩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박철수 씨가 남기신 수첩인데요. 40년간 이 댁 주소로 돈을 보낸 기록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수첩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남편이 돌아가시고 한 달 뒤부터 누군가 익명으로 돈을 보내주기 시작했어요. 매달 15만 원씩, 나중에는 20만 원, 30만 원. 40년 동안 계속.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게 건설회사에서 보내는 보상금인 줄 알았어요. 아니면 정부 지원금이거나. 하지만 익명이었어요. 그냥 통장에 입금만 됐어요. 그 돈으로, 네. 그 돈으로 아들을 대학 보냈어요. 결혼도 시켰고, 지금 아들은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박철수 씨가 보낸 거였다니. 민주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르신, 혹시 아드님 연락처 좀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이 사실을 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물론이죠. 민주는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박수호 유족 서울시 강서구 50대 중반의 남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박수호의 아들 박진우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민주는 같은 설명을 반복했습니다. 박진우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지만 수첩과 통장 기록을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제가 대학 다닐 때 받았던 그 장학금, 어머니 수술비, 제 결혼 자금, 전부 다 박철수 씨가 보내신 거였단 말입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평생 그게 아버지 회사에서 보내준 줄 알았어요. 박진우는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김태준 유족 서울시 송파구 55세의 여성이 문을 열었습니다. 김태준의 딸 김미선이었습니다. 박철수 씨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하지만 수첩을 보자 김미선도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희 집은 정말 어려웠어요. 어머니 혼자 저와 남동생을 키우셨는데 그때 누군가 익명으로 돈을 보내주셨어요. 40년간. 김미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덕분에 저는 약대를 나와 약사가 됐어요. 동생도 대학을 나왔고 우리 가족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전부 그 돈 덕분이었어요. 민주는 세 가족을 모두 만나고 나서 구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박철수 씨는 40년 동안 자신의 전 재산을 사고로 죽은 동료들의 가족에게 보냈습니다. 그들이 대학을 가고 결혼하고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민주는 은행에 정보 공개 청구를 요청했습니다.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철수 명의 계좌에서 40년간 송금한 총액 약 18억 2천만 원. 민주는 숨이 멎었습니다. 18억. 평생을 일해서 번 돈을 전부 다. 민주는 새 유족을 다시 한번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첫 번째, 이강민 유족. 이강민의 아들 이준호 52세를 만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은 희미하지만 어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누군가 너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지켜보고 계신다고요? 네.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중학교 갈 때, 고등학교 갈 때 매번 통장에 돈이 정확히 입금됐어요. 마치 제 인생을 누군가 지켜보고 계신 것처럼. 이준호는 낡은 앨범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할 때 찍은 사진이에요. 그날 어머니가 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그리고 그분도 라고 민주는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학사모를 쓴 젊은 이준호와 눈물을 훔치는 어머니. 어머니는 그분이 누군지 아셨을까요? 아니요. 끝까지 모르셨어요. 하지만 감사하다고 평생 기도하신다고 하셨죠. 두 번째, 박수호 유족. 박진우 53세는 민준을 자신의 회사로 초대했습니다. 중견 건설회사의 상무실. 저는 지금 건설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아버지가 건설 현장에서 돌아가셨는데 박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항상 생각했어요. 왜 저만 살았을까? 아버지는 왜 돌아가셨을까? 그래서 건설 안전 분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같은 분들이 더 이상 현장에서 돌아가시지 않도록. 훌륭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또 다른 분의 희생 덕분이었다는 걸. 박진우는 책상 서랍을 열고 낡은 통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주신 통장이에요. 이 통장은 내 생명줄이었다고 하시면서 통장에는 40년간의 입금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박철수라는 이름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익명의 천사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이름을 알았네요. 박철수. 세 번째, 김태준 유족. 김미선 55세는 자신의 약국으로 민준을 초대했습니다. 저는 약사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혼자 저희를 키우셨는데 어머니는 늘 아프셨어요. 김미선은 약국 한쪽 벽에 걸린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제가 약대를 졸업할 때 어머니와 찍은 사진이에요. 어머니는 그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선아, 우리를 살려주신 분께 꼭 감사하다고 전해야 한다고. 어머니께서는 그분이 누군지 아셨나요? 아니요. 하지만 감을 잡으신 것 같았어요. 아버지 동료 중 한 분이 아닐까? 그렇게 짐작하셨던 것 같아요. 김미선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선아, 언젠가 그분을 만나게 되면 꼭 감사하다고 전해라. 우리 가족을 살려주셨다고. 민주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지금이라도 전해드릴 수 있을까요? 민주는 모든 증거를 모아 정리했습니다. 박철수의 수첩, 40년간의 은행 송금 기록, 세 유족의 증언, 1984년 사고 기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철수 씨의 반지하 방에서 발견한 편지 한 통. 민주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종이가 낡아 부스러질 것 같았습니다. 1984년 5월 1일. 나는 오늘 병원에서 퇴원했다. 의사는 기적이라고 했다. 5층에서 떨어져 살아난 것도 기적이고 뇌 손상 없이 회복한 것도 기적이라고. 하지만 나는 기적이 아니라는 걸 안다. 강민이, 수호, 태준이. 그들이 나를 살린 거다. 그날 거푸집이 무너질 때 강민이가 나를 밀어냈다. 수호가 내 몸을 감쌌다. 태준이가 내 머리를 보호했다. 그들은 죽었고 나는 살았다. 왜 나만 살았을까? 병원에서 그들 가족을 봤다. 강민이 아내는 배가 불렀다. 곧 아이가 태어날 모양이다. 수호 아들은 겨우 4살이다. 아빠를 찾으며 울고 있었다. 태준이 딸은 5살, 아들은 3살이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다. 나는 결심했다. 내 목숨은 이제 내 것이 아니다. 그들 셋이 함께 살린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그들의 목까지 살아야 한다. 나는 그들의 가족을 지킬 것이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대학에 가고 결혼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볼 것이다. 그게 내가 이 목숨으로 갚아야 할 빚이다. 나는 빌린 시간을 살고 있다.
이제부터 하루하루가 갚아가는 시간이다. 박철수. 민주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동안 이분은 빚을 갚으며 사셨구나. 민주는 새 유족에게 연락했습니다. 모두 만나 뵙고 싶습니다. 박철수 씨의 진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일주일 후 민주는 새 유족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작은 카페. 이준호, 박진우, 김미선이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민주는 박철수 씨의 수첩, 편지, 은행 기록을 모두 펼쳐놓았습니다. 여러분, 박철수 씨는 40년 동안 여러분 가족을 지키셨습니다. 민주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1984년 사고, 박철수 씨의 결심, 40년간의 송금, 그리고 마지막 편지까지. 세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이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평생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누군가 너를 지켜주고 계신다고. 이제야 그분이 누구인지 알았네요. 박진우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제 인생 전부가 이분 덕분이었습니다. 대학, 직장, 결혼, 아이들, 모든 게. 김미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 그분께 감사하다고 꼭 전하라던 말씀, 이제는 전할 수 없게 됐네요. 민주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철수 씨의 장례는 이미 내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무연고로 간소하게 치를 예정이었지만 아닙니다. 박진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분은 무연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세 가족이 모두 이분의 유족입니다. 맞습니다. 이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례를 다시 치러야 합니다. 제대로 정성껏. 김미선이 말했습니다. 장례식 비용은 저희가 모두 부담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미선은 잠시 말을 멈추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분의 뜻을 이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박철수 씨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재단을 만듭시다. 박진우가 말했습니다. 박철수 장학재단, 무연고 노인, 유족 없는 노동자,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을 돕는 재단. 좋습니다. 이준호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일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팀장에게 보고하자 팀장은 화를 냈습니다. 김주사, 내가 뭐라고 했어? 그냥 조용히 처리하라고 했잖아. 하지만 팀장님, 이분은 뭐가 어쨌다는 거야. 무연고는 무연고야. 자꾸 이런 식으로 일을 복잡하게 만들면 구청 평판만 나빠진다고. 평판이 문제가 아니라 닥쳐. 당장 원래대로 진행해. 내일 발인하고 끝. 하지만 민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유족들과 약속했습니다.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기로. 내가 감히. 팀장은 책상을 쳤습니다. 좋아. 내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방법이 있어. 인사고과에 다 반영될 거야. 각오해.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수하겠습니다. 한편 새 유족은 언론에 연락했습니다. 40년간 18억을 익명으로 기부한 무명 노동자. 사고로 죽은 동료 가족 위에 평생 희생. 진짜 영웅은 조용히 떠났다. 뉴스가 나가자 사회가 들썩였습니다. 댓글창은 감동의 메시지로 가득했습니다. 이런 분이 진짜 영웅입니다. 40년. 상상도 못할 희생이네요. 왜 무연고로 돌아가셔야 했나요? 우리 사회가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여전히 난색을 표했습니다. 언론 타면 우리만 욕먹어요. 왜 진작 못 알아봤냐고.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요. 민주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전날 밤
민주는 박철수 씨의 반지하 방에 다시 갔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민주는 텅 빈 방 한가운데 앉았습니다. 박철수 씨가 40년간 살았던 공간, 좁고 어둡고 습한 공간. 박철수 씨, 민주는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12년 동안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빚에 쪼들리며 매일 죽은 사람들의 장례만 치르면서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40년을 그렇게 사셨네요. 혼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누구 하나 고맙다는 말 들어보지 못하고. 민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당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었잖아요.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편하게 살 수 있었잖아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민주는 박철수 씨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나는 빌린 시간을 살고 있다. 이제부터 하루하루가 갚아가는 시간이다. 민주는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행복을 바라지 않으셨구나. 그저 빚을 갚고 싶으셨던 거구나. 민주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박철수 씨, 이제 제가 당신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이 알게 하겠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고귀한 분이었는지. 같은 시각, 세 유족도 각자의 집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어머니의 낡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984년 5월. 오늘도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 누가 보내는 걸까? 강민희의 동료였던 분일까?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 1990년 3월. 준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오늘도 돈이 들어왔다. 학용품을 살 수 있다. 감사하다. 2000년 2월. 준호가 대학에 합격했다. 40년 동안 보내주신 그분 덕분이다. 언젠가 꼭 찾아뵙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이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알았어요. 그분이 누구였는지. 박진우는 회사 상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또 다른 아버지가 평생 저를 지켜주셨네요. 박철수 아저씨. 박진우는 책상 위에 놓인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족사진. 아내와 두 아들. 제가 이 가정을 꾸릴 수 있었던 건 모두 그분 덕분이었어요. 김미선은 약국을 닫고 어머니 산소에 갔습니다. 엄마, 그분 찾았어요. 우리를 평생 도와주셨던 그분. 박철수 씨라는 분이에요. 김미선은 산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가 평생 찾으시던 그분. 이제 찾았는데 너무 늦었어요. 이미 돌아가셨어요. 김미선은 오열했습니다. 엄마, 제가 대신 감사하다고 전할게요. 우리 가족을 살려주셨다고. 장례식 당일. 성북구 소재 장례식장 대형 빈소. 처음 민준이 봤던 텅 빈 장례식장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빈소는 하얀 국화꽃으로 가득했습니다. 수백 명의 조문객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세 유족이 직접 상주가 되어 문상을 받았습니다. 이준호, 박진우, 김미선은 검은 상복을 입고 박철수 씨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도 그 옆에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이분이 그 유명한 박철수 씨시군요. 40년간 18억을.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뉴스로 봤는데 실제로 와보니 정말 감동입니다. 언론 카메라도 여러 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때 구청 직원들도 단체로 조문을 왔습니다. 팀장도 함께였습니다. 팀장은 민준을 보며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주사, 내가 잘못 생각했어. 미안하네. 괜찮습니다, 팀장님.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팀장은 영정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장례식 도중 추도사 순서가 왔습니다. 이준호가 먼저 단상에 올랐습니다. 박철수 어르신, 저는 평생 아버지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께서 저의 두 번째 아버지셨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르신은 40년 동안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이름도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묵묵히 저희 가족을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대학을 나왔습니다. 직장을 얻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어르신 덕분이었습니다. 이준호는 영정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박진우가 두 번째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박철수 어르신, 저는 지금 건설회사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진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가 이 일을 선택한 이유는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건설 현장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또 다른 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박진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어르신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희생을 기억하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김미선이 마지막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어르신, 제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그분을 만나게 되면 꼭 감사하다고 전해라고. 김미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르신을 살아서 뵐 수 없게 됐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도 전하고 싶습니다. 어머니를 대신해서, 저를 대신해서, 우리 가족을 대신해서. 김미선은 영정을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셔서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민준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박철수 어르신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처음 어르신을 알게 된 건 텅 빈 장례식장에서였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분은 왜 혼자 가셔야 하는 걸까라고.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어르신은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40년 동안 새 가족과 함께 하셨습니다. 비록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으셨지만 늘 그들 곁에 계셨습니다. 민주는 새 유족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은 스스로를 빚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은 어르신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분이셨습니다. 돈이 많아서 고귀한 게 아닙니다. 권력이 있어서 고귀한 게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몫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고귀한 겁니다. 민주는 영정을 향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박철수 어르신, 이제 편히 쉬십시오. 어르신의 빚은 이미 다 갚으셨습니다. 아니, 애초에 빚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랑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새 유족은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민준도 함께였습니다. 박철수 장학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박진우가 말했습니다. 재단의 목적은 3가지입니다. 첫째, 무연고 노인 지원. 둘째, 산업재해 유족 지원. 셋째, 어려운 가정자녀 장학금. 초기 자금은 저희 3가족이 함께 출연하겠습니다. 이준호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김미선이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김민준 주사님도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단 이사로. 저요?
민주는 놀랐습니다. 네. 주사님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박철수 어르신을 영원히 몰랐을 겁니다. 주사님이 진실을 밝혀주셨어요. 저는 그저 제 일을 한 것뿐인데요. 아닙니다. 박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사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상사의 압박에도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진실을 찾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박철수 어르신의 정신 아닙니까? 이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옳은 일을 하는 것. 민주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6개월 후 박철수 장학재단은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첫 장학생 선발식. 서울 시내 한 작은 강당. 10명의 장학생이 선발됐습니다. 모두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은 청소년들이었습니다. 민주는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학금은 박철수 어르신의 40년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르신은 평생을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부유한 삶을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은 남을 위해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이 장학금의 의미를 기억하며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장학생들은 눈을 빛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 유족은 재단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준호는 경영을 맡았고 박진우는 사업 개발을, 김미선은 복지 프로그램을 담당했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구청에서 일하면서 퇴근 후 재단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이번 주에 새로운 지원 신청이 12건 들어왔어요. 김미선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모두 무연고 어르신들이에요. 혼자 사시는 분들. 민주는 서류를 받아들고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이분들 한 분 한 분 다 찾아뵙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아닙니다. 이게 제 일입니다. 민주는 웃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박철수 씨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박진우가 자신의 아버지 산소 옆에 박철수 씨를 모셨습니다. 어르신, 저 왔습니다. 민주는 산소 앞에 소주 한 병을 놓았습니다. 어르신이 좋아하셨다던 소주예요. 동네 슈퍼 주인분께 여쭤봤습니다. 민주는 소주를 따라 산소 앞에 올렸습니다. 어르신, 어르신의 뜻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단이 만들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도움받고 있어요. 민주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변했습니다. 어르신을 만나고 나서 제 삶을 다시 보게 됐어요. 저는 12년 동안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저도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걸. 민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제게 길을 보여주셔서. 2025년 11월 박철수 일주기 추모식. 산소 앞에는 수십 명이 모였습니다. 새 유족, 재단 관계자들, 장학생들, 그리고 민준. 이준호가 대표로 인사말을 했습니다. 박철수 어르신. 어르신이 떠나신 지 1년이 됐습니다. 이 1년 동안 재단은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무연고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말벗을 보내드렸고 산업재해 유족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했으며 30명의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르신의 40년 희생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이준호는 산소를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어르신, 이제 편히 쉬십시오. 어르신의 뜻은 계속될 것입니다. 추모식이 끝난 후 민주는 혼자 산소 앞에 남았습니다. 어르신, 저도 좋은 소식이 있어요. 민주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드디어 빚을 다 갚았습니다. 12년 만에요. 민주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고시원에서 나왔어요. 작은 원룸이지만 제 공간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외롭지 않습니다. 재단 사람들, 장학생들, 도움드린 어르신들. 이제 저에겐 가족이 생겼어요. 민주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르신이 40년간 보여주신 것. 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진짜 고귀함은 세상의 박수 속에 있지 않다는 것.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몫을 다하는 이들에게 있다는 것. 민주는 산소 앞에 국화꽃 한 송이를 놓았습니다. 어르신, 제가 어르신처럼 살겠습니다. 누군가의 빛이 되겠습니다. 저녁 노을이 산소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산을 내려왔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재단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같이 저녁 먹어요. 김미선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살게요. 어르신 생각하면서 한잔해요. 박진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함께 가시죠. 민주는 미소 지으며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진짜 고귀함은 세상의 박수 속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몫을 다하는 이들에게 있습니다. 피가 만든 게 아니라 함께 견딘 시간이 가족을 만듭니다. 당신도 누군가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